아, 좀 쉬셨습니까? 이제 아동국의 이해 두 번째 시간이 있죠.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시간에는 아동극에 대한, 그러니까 아동극의 어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극이라는 것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고, 그것이 한국에서는 또한 어떤 식으로 아동 극사가 전개되어 나왔는지 그거에 대한 간략한 개괄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한국 아동극의 역사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동극의 출현과 그 성격이 어떠한지를 갖다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 내용 역시 교재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데에 다른 책들을 좀 참고해 가지고 그 내용을 좀 뽑아 와 봤어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것이 아동국이 이런 데서 출발을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동국이 출발했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국의 첫 출발이라는 것은 18세기 어떠한 고전극이라는 게 서양의 어떤 고전극이라는 것이 회화적이고 음악적인 로망극의 어떤 대두로 인해 가지고 자치를 감추게 된 후에 북구 북구 제국에서 로망극과 더불어 동화극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을 첫 출발로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북구 제국이라는 것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뭐 노르웨이, 덴마크 뭐 이런 지역들을 북유럽이죠, 북유럽. 북유럽 쪽에서 로망극과 더불어서 동화국이 어떤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것을 첫 출발로 아동국의 첫 출발로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북구 제국에서 했던 로만극적 그러니까 로만극 안에 동화극이 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로만극적인 요소가 어,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이제 로망극이 그럼 뭐냐 그랬을 때 로망스죠. 로망스라는 것은 일종의 뭡니까? 영웅담이죠. 영웅담을 우리가 로망스라 그러고 그 로망스의 에, 발전된 형태가 근대에 이르러 가지고 소설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로만파라고 했을 때 로만파라는 것은 그러한 소설 이전의 어떠한 서사적 양식들이라고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그러한 로만파의 동화극의 세 가지 요소가 무엇이 있느냐 했을 때 먼저 관념 동화라는 게 있다는 거죠. 관념 동화. 그래서 괴테의 동화라든지 노발리스의 지스의 종제, 푸른 꽃 이러한 것들이 관념 동화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관념 동화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본다면 관념적 요소 그랬을 때 관념적 요소라는 것은 어 굉장히 사유 체계 안에서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물이나 즉흥적으로 뭔가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관념 해가지고 관념 덩어리 한다면은 그것은 굉장히 뭡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유, 사고 체계를 갖다가 복잡하게 만들어주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일종의 관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념 동화라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운명 동화라는 게 있죠. 그래서 원시적인 어떤 자연 공포의 뿌리를 둬가지고 죄악, 저주, 숙명 이런 것들이 얽힌 우울한 상징 동화를 운명 동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티크와 호프만의 동화 같은 것들이 바로 운명 동화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원시적 자연 공포라는 것은 어떤 자연 대상물이 가지고 있는 이런 거죠. 숲속에 들어갔더니 뭐 이를테면 천년목은 나무 괴물이 있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그렇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겠네요. 저기 그 우리 영화에 보면 골룸 나왔던 영화 있죠. 어, 그 영화의 내용이라는 게 지금 갑자기 좀 이름이 잠시만요. 예, 그 골룸이 나왔다는 게 이제 갑자기 생각이 갑자기 다 안 떠올랐는데 바로 반지의 제왕이죠. 반지의 제왕. 반지의 제왕 톨킨의 반지의 제왕에 보면 거기에 숲의 정령들이 등장하죠. 숲의 정령들. 그래가지고 그 숲의 정령들이
그러니까 인간이 어떤 숲을 파괴한 것에 대해서 굉장한 분노를 느꼈었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어떤 그 숲의 정령들이 인간에게 어떤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자신들이 어떤 종족들이 인간에 의해서 피해를 입은 것들에 대한 반감들, 그러면서 굉장히 큰 거대한 형태의 괴물은 아니지만 그러한 무서운 모습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일종의 원시적 자연공포가 만들어내는 하나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운명 동화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순정 동화가 있죠. 순정 동화. 그래서 민중 신앙의 뿌리를 둔 동심적 어떤 순수성과 천진난만한 밝음을 가진 동화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브렌타너의 코켈, hin켈, 가켈, 라이어 등 이와 같은 작품들이 순정 동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심적 순수성, 그 다음에 천진난만함 이런 것들이 순정 동화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개, 로만파의 어떤 동화 극의 어떤 세 요소다 그랬을 때 먼저 관념적, 인간의 어떤 사유와 사고체계 안에서의 관념성이 강조되는 동화의 한 부류. 그 다음에 운명 동화라고 해가지고 어떠한 어떤 면으로 본다면 토테미즘적 요소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원시적 자연 공포, 자연과의 어떠한 그 자연과 인간의 어떤 관계 안에서의 어떠한 죄악, 저주, 숙명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운명 동화. 그다음에 말 그대로니까 동심적 순수성과 천진난만함을 핵심으로 삼고 있는 순정 동화 이런 세 부류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이 로만파의 동화극의 어떤 세 요소의 내용적 분류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초자연적 혹은 괴이한 것이 한 부류일 거고요. 두 번째가 재래의 전통적 동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영국의 어떤 셰익스피어, 이탈리아의 고찌, 그 다음에 그리스의 아리스토파네스, 그 다음에 덴마크의 홀베르그, 영국의 벤자민 존슨 등의 영향을 받은 동화 및 동화극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세 개가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살펴봤던 어떤 로만파의 동화극 세 가지 요소 중에 이를테면 초자연 혹은 괴이한 것은 운명 동화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원시적 어떤 자연 공포의 뿌리를 둬가지고 죄악, 저주, 숙명 등에 얽힌 것들을 이야기했던 것이 운명 동화였죠. 그게 이제 여기 보면 내용적 분류에서는 초자연 혹은 괴이한 것들 정도가 되겠죠. 다음으로 이제 재래의 전통적 동화라고 한다면 일종의 순종 동화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심의 어떤 순수성이라든지 천진난만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던 순종 동화 이것이 바로 재래의 전통적 동화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섹스피어라든지 고찌 그다음에 아리스토파네스, 홀베르그, 그다음에 벤저민 존스 이런 것들은 일종의 관념 동화죠. 앞서 로만파의 동화 세 요소 중에서 관념 동화 형태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괴테 동화, 그다음에 이런 것들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어, 아시겠습니까? 좀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동화 극이 세계사적 흐름 안에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떤 로만극에서 여러 형태의 동화극이 상연되게 되죠. 그래서 이 로만극 안에서 여러 형태의 동화극이 상연됐다는 것은 그 아동극이라는 것이 당시에 융성했음을 알 수 있는 증거이면서 인간을 어떤 동화의 세계로 끌어들인 로만극에 힘입어서 아동극이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극을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바탕으로 해가지고 아동극이 출현하게 되었다. 이런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만극에 그래서 아까 동화 극적 요소를 그러니까 로만파들의 어떤 동화 극적 요소들을 갖다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념, 운명, 순정 동화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초자연적인 것, 재래적인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작가 중심의 어떠한 내용들, 동화극 이런 것들의 이야기를 했듯이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만극 안에서 아동극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동극의 본질이라는 것은 결국 동화 극인 면에 중점을 두고 발달해와 동화 극적인 것에 중점을 두고 발달해 왔기 때문에 로만주의 동화극에서 아동극의 어떤 발달의 가치와 그 본질적 요소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극이라는 것이 결국 로만극 안에서의 동화적 요소, 내용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아동극이라는 것이 그 핵심 밑바탕에는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극의 출현과 그 성격에 있어서 아동극이라는 것은 로만파 안에서의 그런 동화적 색채들이 가미된 것들이 그 핵심이다. 이러한 것을 본질로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은 한국의 어떠한 우리나라 아동극의 연극사에 대한 아동극사에 대한 전반적 개괄을 좀 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동극의 어떤 소사, 작은 역사들은 뭐냐 했을 때 먼저 이제 한국 아동극사의 시작을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극의 상영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신극. 그래서 이인직이 원각사 극장을 1909년에 창설한 후에 1910년에 혁신단, 1913년에 유일단, 그다음에 1921년에 극예술협회, 그다음에 1922년에 토올회 등이 이제 어떤 신극 단체들이 결성된 후에 성인극의 어떤 영향 아래에서 아동극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혁신단, 유일단, 극예술협회, 토올회 이런 것들이 다 신극 단체거든요. 신극이라는 건 그러니까 극을 공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을 공연했던 신극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의 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신극의 단체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연극 형태겠죠. 과거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그 연극이라는 것은 마당극이었지 않습니까? 마당극. 마당극의 형태였기 때문에 신극이라는 것은 무대가 그러니까 원형 무대 안에서 마당극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막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본다면 제1, 2, 3막이 있고 제4막 관객이 연극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특성은 1막, 2막, 3막이 있고 4막이 없다는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4막은 있는데 존재하는데 거기에 관객이 없다는 전제를 두고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라는 것은 훔쳐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연극이라는 것은. 그 특성이. 훔쳐보기를 하면서 쟤네들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독백, 방백이라는 것도 관객이 없다는 전제 하에 시작이 되는 거 아닙니까? 혼자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독백이라는 게 혼자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객이 있다는 전제, 독백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 것들이 바로 뭡니까? 그러니까 관객은 없다는 전제죠. 없는데 우리는 훔쳐보기를 하고 있는 거죠, 관객은. 그래서 브레이브 아니가 저 잠시만요. 브레이트 그렇죠. 브레이트 갑자기 생각해. 브레이트가 이런 거죠. 저기 낯설게 하기를 이야기할 때 제4막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간주되었던 제4막을 갑자기 낯설게 하기. 갑자기 그 사막 안에 훔쳐보기를 하고 있는 관객에게 가가지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보게 되는 게 바로 낯설게 하기 효과였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연극이라는 것은 1, 2, 2막, 3막이 되고 4막에 관객이 없다라는 전제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마당극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마당극이라는 것은 일종의 브레이트가 시도했던 낯설게 하기를 직접적으로 실현한 게 마당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당극이 어떻게 시연되느냐 하는 거를 갖다가 보게 되면 사람 관객을 이렇게 주위에 둘러 앉혀놓고 나서 그 관객들과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마당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어떤 면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신극이 등장하면서 그 성인 신극의 영향 아래 아동극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초기 아동 그와 같은 그 아동극의 초기 아동극의 형태라는 것은 1920년도 전후에 동가극이 유행하다가 1930년대에 첫 동극이 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가극이라는 것은 가극 형태, 그러니까 앞에 아동할 때 동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극인데 그게 가극이기 때문에 뭡니까? 노래가 가미되어 있는 동가극이 유행을 하다가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동극, 그러니까 노래가 이제 빠지고 어떤 그 연극의 극적인 요소가 더 훨씬 강화된 동극이 출연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통 대부분 교회나 보육학교에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방 전에는 주로 뭡니까? 여기 나와 있듯이 교회 혹은 보육학교에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의 기념 행사로서 성경의 어떤 내용을 극으로 만들었던 성극이 성극의 어떤 주제가 주로 상연되는 형태로서 초기 아동극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920년대와 30년대의 어떠한 아동극의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초기 아동극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아동 극단이 출현하게 되는 건 1930년대라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 극단이 성인 극단이 아니라 아동 극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동 극단이기 때문에 아동극 상연을 주 목적으로 하는 연극 단체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 홍은표를 중심으로 백양회가 창립된 후에 매향동극회, 서울동극회 등이 생겨나가지고 본격 아동극단이 출연했다는 겁니다. 동극회죠. 그러니까 매향동극회, 서울동극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동극을 상연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1937년 극예술협회의 전문 성인 배우들이 최초로 어린이를 위한 대규모 동화국 파랑색을 공연함으로써 아동극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37년에 최초의 아동 동화극 파랑새가 공연되었다. 이런 정도로. 그러니까 1930년대에 어떤 아동 극단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비로소 본격적으로 이제 어떠한 아동극이 시작되었던 것은 1937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사립초등학교 연합 연극제가 개최되기도 하지만은 민족의 암흑기가 도래하면서 모든 문화 활동이 중단됐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일제가 이제 1930년대 중반 이후에 어떤 민족 말살 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한글마저도 못 쓰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일련의 상황들이 연극계 역시 아동극계에도 역시 영향을 미쳐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활발한 창작 활동이라든지 극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 자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아동극단이라는 것도 역시 어떠한 존재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고 그 모든 문화 운동이 결국 중단되어 버렸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해방 후에 각종 기관에서 주최한 아동극 경연 대회라든지 전문적 아동극단이 출연하면서 비로소 이제 아동극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945년 그러니까 해방 후에 아동극사 그러니까 1945년부터 이제 1961년 한국 아동극협회가 결성되기까지 그 사이에 어떠한 아동극사가 있는지를 간단히 좀 개괄을 해보고 나서 이 시간을 마친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뭐 조금 짧을 수도 있는데 뭐 그냥 이 아동극이라는 게 이러한 것이다라는 걸 정도로 이해를 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론적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아동 문학 개론이지 않습니까? 아동 문학의 이해죠. 그러니까 아동 문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업이기 때문에 이건 창작 수업이 아니죠. 창작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 중심적. 그러니까 도대체 이제 그 아동 문학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래서 동화는 무엇이고 동시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동요는 무엇이고 그다음에 아동 소설은 무엇인지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래서 아동 극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것이 앞서 이제 그 아동 극이다라고 해서 살펴봤던 거고 이번 시간에는 아동 극의 어떠한 역사를 살펴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해방 후의 어떤 아동 극사를 개관해 보면 먼저 1945년에 해방 직후에 1945년 해방 직후에 아동예술단체인 호동원이라는 것이 김영일, 최병화, 연성음에 의해서 조직되게 되죠. 그래서 아동예술연구단체 호동원이 이 시기에 조직되었다. 그다음에 1946년에는 유호의 방송 아동국인 똘똘이의 모험 등이 서울중앙방송국에서 발표되기 시작합니다. 다음 1949년에 그 사이에는 이제 어떤 아동극에 대한 전문적인 어떠한 그것이 없다가 1949년에 방기환에 의해서 최초의 동극집, 아동극집이죠. 손목 잡고가 출판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949년 방기환에 의해서 최초로 발표된 동국집 손목잡고 이후에 이제 동국집이 이제 계속 출간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동국집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아동극집이라는 게. 그래서 1951년에 최태호의 어떤 걸레와 강소천의 꽃과 나비, 그다음에 방기환의 봄이 오면 등의 어떤 아동극이라는 것이 처음으로 국정교과서에 수록되었다는 거죠. 더불어서 안수길의 아동극인 꽃과 나비, 구두 닦는 우중생 등이 발표되는 게 1951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으로 1952년에 김진수의 아동극 바람을 잡아먹는 아이들이 이제 발표되게 되죠. 다음으로 1953년에 최요한의 방송아동극 바람 부는 언덕이 발표됩니다. 다음 1954년에 주평에 토끼전이 입선하게 되고 홍은표의 동극집 찢어진 우산이 출간하게 됩니다. 여기 주평이 뭐 입선하는 걸 여기다 왜 적어놨느냐 하지만 이 주평이라는 인물은 아동극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쭉 이 주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음 1955년에 한낙원 주택이 방송 아동극을 발표하기 시작하였고요. 그래서 김진수의 까마귀는 까마귀, 이 몸 조국의 바치리 등의 어떤 아동극이 1955년에 발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이제 1956년에 전남일보사가 주최한 호남 어린이 연극 경연대회가 개최하게 되고요. 57년에 주평의 토끼 이야기가 3학년 음악 교과서에 수록됩니다. 그러면서 주평, 금수연, 이수열의 공저 학생 극집이 이 시기에 출간되게 된다. 주평입니다. 이게 주편이 아니라 잘못됐네요. 주평, 금수연, 이수열의 공저 학생 극집이 출간된다. 다음 홍은표의 동국집 달나라 옥토키와 주평의 동국집 파랑새의 죽음 및 김진수의 아동 극집 뒷골목 예수가 각각 출간되죠. 그래서 더불어서 금수연의 흥부와 놀부가 4학년 교과서에 수록되고요. 한낙원이 어린이 과학방송국을 발표하기 시작합니다. 더불어서 주평의 장편 희곡인 한풍지대가 입선하기에 이릅니다. 다음 59년에 오게 되면 금수연의 낮과 밤이 2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이 되고요. 주평의 동극집 숲속의 꽃신이 출간됩니다. 그래서 주평의 동극 16편이 도덕과 교사용 지도서에 실리게 되고요. 1월 희곡 흑백으로 주평이 현대문학지 추천 완료가 되면서 비로소 이제 보다 활발한 활동을 하게 됐죠. 1960년 교육주보사 주최 전국 아동극 경연대회가 열리고요. 주평의 아동극집이 출간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1961년 한국 아동극협회가 결성되게 됩니다. 이상에서와 같이 1945년부터 61년, 그러니까 1945년 이전에, 해방 이전에는 아동극에 있어서의 어떤 활발한 활동이라는 게 별로 없었죠.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아동극이 활기를 띠게 되는데, 그 해방 이후에 본격적으로 아동극이 활기를 띠었다고 해도 지금 45년도부터 61년도까지의 어떠한 그 활동들, 아동극사 안에서의 활동들을 보면 정말 몇몇 인물들에 의해서 아동극들이 발표되고 그게 아동극집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정도의 이야기들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아동극이라는 게 1960년 아동극협회가 결성돼서 본격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렇다 할 극사 안에서의 내용들이 별로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아동극사, 이와 같은 아동극사를 통해 보듯이 1961년 아동극협회가 창립된 이후에 비로소 아동극이라는 것이 계획성 있는 궤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라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시간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동극이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나고,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로만파들에 의해서 연극이 시작되었고, 그것이 이제 아동극으로 발달되어는 그 과정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국 아동극사 안에서는 처음에 이제 어떠한 신극의 상연이 시작이 된 거고, 이인직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성인극의 영향 아래에서 이제 아동극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초기 아동극이라는 것은 1920년대 동가극, 그 다음에 1930년대 동극, 이렇게 발달이 해왔고, 본격 아동극단이라는 것은 1930년대 홍은표가 만든 그 백양회를 창립된 이후에, 그 다음에 매향동국회라든지 그 다음에 서울동국회,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서 최초의 어떠한 동화극인 파랑새가 1937년도에 최초로 공연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연 이후에 어떠한 그 활발한 활동이 있었느냐, 또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37년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민족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되면서 아동극이라는 것도 역시 그와 같은 전반적 암흑기 아래에서 모든 문화 활동이 중단되다 보니까 역시 아동극 역시 중단되는 상황에 뭐 이르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어떠한 아동극이 활기를 띠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1949년에 이제 어떠한 방기환의 최초의 동극집인 손목잡고가 출간된 이후에 비로소 이제 그 어떠한 동극집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래서 최초의 동극집이 방기환의 손목잡고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54년에 뭐 홍은표가 썼던 찢어진 우산, 뭐 이런 정도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아동 극집이 57년에 주평과 금수연, 이수열의 공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됐고요. 그러다가 이제 57년에 주평의 희곡집이 나오죠. 그래서 동국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파랑새 죽음이라든지 그 다음에 김진수의 뒷골목 예수, 이런 것들이 58년도에 출간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59년도에 이제 주평이 또 동국집 숲속의 꽃신을 발표하게 된다. 그 다음에 60년에 역시 주평의 아동극집이 출간된다. 그래서 이 주평이라는 인물은 계속 언급되고 있죠. 그래서 이 주평이라는 인물이 아동극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1년도에 아동극협회가 결성되어서 비로소 이제 한국 어떠한 아동 문학의 어떤 아동극이라는 것이 본격적 활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듣느라고 수고들 하셨고요. 이상으로 아동극의 어떠한 개괄적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